괜찮으세요? 거대한 대리석 테이블에 깔린 휠체어. 그리고 그 휠체어에 갇힌 한 남자? 구조하러 왔어요. 수연이 다가가자 남자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여자가 혼자서? 재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수연에게는 그런 반응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빠르게 상황을 파악했어요. 휠체어가 완전히 파손된 상태. 하반신은 무거운 테이블에 깔려 있고 혼자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다리에 감각이 있으세요? 아니요. 전 원래 하반신 마비예요. 재현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순간 그의 눈에서 뭔가가 꺼지는 것을 수연은 봤어요. 그냥 가세요. 저는 어차피 짐만 될 거예요. 그 말에 수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곧 단호한 표정으로 재현을 바라봤어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것 같아요? 수연은 테이블을 살펴봤습니다. 최소 200kg은 넘어 보이는 대리석 테이블. 하지만 방법은 있었어요. 들어보세요. 당신의 상체 근력이 필요해요. 제가 아래에서 들어 올릴 테니 위에서 밀어주세요. 하지만 할 수 있어요. 당신은 충분히 강해요. 바닷물이 깔린 남자의 가슴까지 차오르는 상황. 크루즈 사고. 침몰 현장에서 그들은 살기 위한 필사의 현장으로 가보시죠. 수연은 면접실 밖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2번째였어요. 12번째 도전. 그리고 아마도 12번째 실패가 될 거예요. 이수연 씨, 문이 열리고 직원이 불렀습니다. 수연은 어깨를 펴고 걸어 들어갔어요. 3명의 면접관이 서류를 뒤적이며 앉아 있었습니다. 해양경찰청 특수구조대에서 8년간 복무하셨네요. 가운데 앉은 남자가 안경을 치켜 올리며 말했습니다. 인상적인 경력입니다만 그만 뒤에 올 말을 수연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여성이 해상 업무를 할 수 있을까요? 체력적으로 말이죠.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수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저는 8년 동안 312명을 구조했습니다. 그 중에는 100kg가 넘는 성인 남성도 있었어요. 면접관들은 서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오른쪽 끝에 앉은 여성이 펜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너무 특수한 경험이라 일반 업무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수연은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눌렀어요. 이런 대답은 이미 11번이나 들었으니까요. 면접이 끝나고 수연은 건물을 나왔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볼을 스쳤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어요. 수연아, 면접은 어땠니? 네, 잘 봤어요. 거짓말이었죠. 그래도 너무 실망하지 마. 내 능력을 알아주는 곳이 분명히 있을 거야. 엄마의 위로가 오히려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수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급히 전화를 끊었어요. 내일 제주도 간다고 했지. 조심해서 다녀와. 네, 엄마. 제주도행 크루즈 여행. 마지막 면접을 앞두고 잠시 숨을 돌리려고 예약한 거였어요. 혼자 떠나는 여행이었지만 지금은 그게 더 좋았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 대저택에서 재현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스피드를 사랑하는 레이서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도련님, 출발하실 시간입니다. 간병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재현은 고개를 돌렸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한때 자신감으로 빛나던 눈은 이제 텅 비어 있었어요. 꼭 가야 하나요? 재현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신 여행입니다. 심리치료사 선생님도 권하셨고요. 아버지. 재현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사고 이후 아버지는 그를 보는 것조차 꺼려했습니다. 후계자 자리는 이미 동생에게 넘어간 지 오래였죠.
혜인이 크루즈를 타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도련님, 됐어요. 준비하죠. 재현은 휠체어를 돌렸습니다. 다리에는 아무 감각이 없었어요. 의사들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다시는 걸을 수 없다고 했죠. 기적. 재현은 그런 건 믿지 않았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재현은 눈을 감았어요. 2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빗길에서 미끄러진 차. 가드레일을 뚫고 절벽 아래로 떨어지던 순간. 그때 죽었어야 했는지도 몰라요. 도련님, 도착했습니다. 재현은 눈을 떴습니다. 부산항이었어요. 거대한 크루즈선 오션 로야로가 보였습니다. 1200명이 탈 수 있는 대형 선박이었죠. VIP실은 9층입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간병인이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재벌 3세, 불쌍한 장애인, 걷지 못하는 반쪽짜리.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겠죠. 재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어요. 수연은 경제석, 객실의 짐을 풀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했어요. 창밖으로 부산항이 보였습니다. 갑판으로 나가니 많은 사람들이 출항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족, 연인, 친구들 모두가 설레는 표정이었죠. 수연만 혼자였습니다. 괜찮아. 혼자여도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특수구조대에서는 늘 팀이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했죠. 하지만 이제는 크루즈의 기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출항이었어요. 수연은 난간을 잡고 서서 멀어지는 부산항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점점 거세졌어요. 수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8년간 바다에서 일하며 익힌 직감이 말했습니다. 날씨가 심상치 않네. 옆에서 누군가 말했어요.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태풍이 북상 중이래요. 하지만 선장이 항로를 바꾼다니 괜찮겠죠.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바다는 언제나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수연이었죠. 9층 VIP실에서 재현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간병인은 잠시 나가고 혼자였어요. 휠체어에 앉아있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왜 살아있는 거지?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죽고 싶다는 생각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용기조차 없었죠. 비겁한 인간. 재현은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파도가 높아졌어요. 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재현은 불안했지만 휠체어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갑자기 배가 크게 기울었습니다.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거대한 충격과 함께 재현은 휠체어째 넘어졌습니다. 무거운 테이블이 쓰러지며 그의 다리를 눌렀어요. 아무 감각이 없는 다리였지만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구 없어요?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배는 점점 더 기울어졌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죠. 침수가 시작된 겁니다. 재현은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죽는구나. 혼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어쩌면 이게 더 나은 건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 있어요? 살아있으면 대답해주세요. 희망이었어요. 재현은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여기요. 여기 있어요. 그리고 수연과 재현. 두 사람의 운명이 만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42분. 갑자기 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쿵 하는 굉음과 함께 수연의 몸이 침대에서 튕겨올랐죠. 처음엔 큰 파도가 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배가 이상하게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충돌이야. 수연은 재빨리 구명조끼를 집어들었습니다. 8년간 해상에서 일하면서 몸에 밴 습관이었죠. 복도로 나가자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비명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침몰이에요. 배가 가라앉고 있어요.
누군가의 외침에 수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200명. 이 배에는 1200명이 타고 있었어요. 순간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죠. SSU에서 훈련받던 날들.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순간들. 진정하세요. 천천히 움직이세요. 수연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공황에 빠진 사람들은 듣지 못했어요. 모두가 구명보트를 향해 뛰어가고 있었죠. 서로 밀치고 넘어지고 짓밟히고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한편 9층 VIP실에서는 재현이 홀로 싸우고 있었어요. 으악. 배가 45도로 기울면서 휠체어가 뒤집어졌습니다. 재현의 몸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죠. 움직이려 했지만 다리는 여전히 말을 듣지 않았어요. 2년 전 그날처럼 쿵 무거운 테이블이 쓰러지면서 재현의 하체를 눌렀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구 없어요?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간병인도 승무원도 그 누구도 모두가 자기 목숨 구하기에 바빴죠. 재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역시 나는 짐일 뿐이야. 절망감이 온몸을 감쌌어요.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죠. 넌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평생 남의 도움만 받으며 살 거야. 그때 재현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갑판 위에서 수연은 구조 작업을 돕고 있었어요. 노인들과 아이들을 먼저 구명보트에 태웠죠. 승무원들도 당황한 상황에서 수연의 침착한 행동은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저쪽에 아직 사람들이 있어요. 수연이 가리킨 곳은 식당이었습니다. 기울어진 배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아 갇힌 사람들이 있었죠. 수연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비상용 도끼를 들고 뛰어갔습니다. 쾅, 쾅, 쾅. 온 힘을 다해 문을 부쉈어요. 갇혀있던 20여 명이 쏟아져 나왔죠. 그들의 눈에는 감사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기뻐할 시간은 없었어요. 배는 점점 더 기울어지고 있었죠. 바닷물이 하층부터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그때 수연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9층 VIP실 창문에서 깜박이는 불빛. SOS 신호였어요. 누군가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저기 사람이 있어요. 수연이 구조대원에게 외쳤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이미 7층까지 물이 찼고 배가 완전히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포기하세요. 포기하라고. 수연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끌어올랐습니다. SSU에서 배운 첫 번째 원칙. 절대 포기하지 마라.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제가 갈게요. 뭐라고요? 미쳤어요? 저는 SSU 출신이에요. 이런 상황을 위해 8년간 훈련받았습니다. 수연은 구명조끼를 벗어 던졌어요. 무거운 짐은 수영에 방해가 될 뿐이었죠. 차가운 제주 바다를 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재현은 점점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싸우고 있었어요. 손전등으로 계속 SOS를 보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죠. 물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렇게 끝나는구나. 2년 전 사고 때도 이런 느낌이었어요. 무력감, 절망감, 그리고 체념. 하지만 그때는 살아났죠. 이번엔 다를 거예요. 아무도 구하러 오지 않을 테니까. 첨벙. 수연이 차가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칼같이 차가운 물이 온몸을 찔렀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누군가의 생명이 걸려 있었으니까. 25m. 9층까지 가려면 수중에서 25m를 올라가야 했어요. 산소통도 없이. 하지만 수연은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해야만 했어요. 한 명이라도 더 구해야 해. 그게 내가 살아있는 이유야. 어둠 속에서 수연은 힘차게 팔을 저었습니다. 9층을 향해, 깜박이는 그 빛을 향해. 차가운 바닷물이 수연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제주의 4월 바다는 생각보다 훨씬 차가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추위를 느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아직도 9층에 사람이 있다고요. 수연은 구조대장에게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45도로 기울어진 크루즈선 위쪽 창문에서 희미하게 깜박이는 빛. 그건 분명 SOS 신호였어요. 수연 씨, 너무 위험해요. 선체가 언제 완전히 뒤집힐지 몰라요. 구조대장의 만류가 이어졌지만 수연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SSU에서 8년. 그동안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던가요? 지금 포기한다면 그 모든 훈련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산소통 없이 25m를 잠수하는 건 자살행위예요. 할 수 있습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또 내쉬고 과호흡으로 혈중 산소 농도를 최대한 높였어요.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검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움이 온몸을 덮쳤어요. 하지만 수연은 이미 그 감각마저 차단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반드시 구한다. 파손된 3층 창문을 찾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날카로운 유리 파편들이 잠수복을 찢었지만 수연은 개의치 않았어요. 선내로 들어서자 완전히 뒤집힌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천장이 바닥이 되고 바닥이 천장이 된 기이한 공간. 9층까지 6개 층을 더 올라가야 해.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는 없었어요. 계단을 찾아 미친 듯이 헤엄쳤습니다. 5층, 6층, 7층. 물이 차오르지 않은 구간에 도달하자 수연은 거칠게 숨을 내뱉었습니다. 흑, 하, 하.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9층 VIP 구역. 화려했을 복도는 이제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구 계세요? 구조대입니다. 수연의 외침이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였어요. 여기요. 희미한 목소리. 수연은 즉시 소리가 난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901호실. 문은 비스듬히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절망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거대한 대리석 테이블에 깔린 휠체어. 그리고 그 휠체어에 갇힌 한 남자. 괜찮으세요? 구조하러 왔어요. 수연이 다가가자 남자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여자가 혼자서? 재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수연에게는 그런 반응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빠르게 상황을 파악했어요. 휠체어가 완전히 파손된 상태. 하반신은 무거운 테이블에 깔려 있고 혼자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다리에 감각이 있으세요? 아니요. 전 원래 하반신 마비예요. 재현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순간 그의 눈에서 뭔가가 꺼지는 것을 수연은 봤어요. 그냥 가세요. 저는 어차피 짐만 될 거예요. 그 말에 수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곧 단호한 표정으로 재현을 바라봤어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것 같아요? 수연은 테이블을 살펴봤습니다. 최소 200kg은 넘어 보이는 대리석 테이블. 하지만 방법은 있었어요. 들어보세요. 당신의 상체 근력이 필요해요. 제가 아래에서 들어 올릴 테니 위에서 밀어주세요. 하지만 할 수 있어요. 당신은 충분히 강해요. 수연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진심이 전해졌는지 재현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해야 해요. 우리 둘 다 살아서 나가려면. 수연은 테이블 아래로 들어가 등으로 받치기 시작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밀어 올렸어요. 근육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왔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이에요. 밀어요. 재현도 있는 힘을 다해 테이블을 밀었습니다. 2년 만에 느끼는 절실함이었어요. 살고 싶다는,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강렬한 의지가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으악! 두 사람의 절규가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테이블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테이블이 옆으로 넘어가면서 재현의 다리가 자유로워졌습니다. 수연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재현에게 다가갔어요.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재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성취감. 누군가와 함께 무언가를 해냈다는 벅찬 감동이 밀려왔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감동에 젖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선체가 다시 한번 크게 흔들렸어요. 빨리 나가야 해요. 제 등에 업히세요. 뭐라고요? 7층까지 물이 찼어요. 헤엄쳐서 나가야 합니다. 재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눈빛은 여전히 확고했어요.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약속합니다. 그 말에 재현은 조심스럽게 수연의 등에 팔을 둘렀습니다. 수연은 재현을 단단히 업고 일어섰어요. 예상보다 훨씬 무거웠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물이 성큼 차올라 있었습니다. 수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크게 숨 쉬고 참으세요. 제 목을 너무 세게 조르지는 마시고요. 네. 재현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수연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다짐했어요. 반드시 살아서 나간다. 둘 다. 그리고는 검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다시 한번 두 사람을 삼켰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수연은 있는 힘을 다해 헤엄쳤고 재현은 수연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몸에 힘을 뺐습니다. 서로를 믿는 마음, 그것이 사람을 앞으로 나아가게 했어요. 마침내 3층 창문이 보였습니다. 수연의 폐는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재현을 더 단단히 붙잡고 창문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푸악, 수면 위로 올라온 두 사람은 동시에 거친 숨을 내뱉었습니다. 살았다. 정말로 살아났다. 저기다. 생존자다. 구조보트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두 사람을 건져 올렸어요. 담요에 둘러싸인 채 재현은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절 믿어줬어요. 수연은 지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도 저를 믿어줬잖아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서로를 의지했던 그 순간의 기억. 그것은 앞으로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씨앗이 되었습니다. 구조보트는 천천히 육지를 향해 나아갔고 아침 햇살이 바다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듯이 병원 창문 너머로 제주의 푸른 바다가 보였습니다. 수연은 그 바다를 바라보며 일주일 전 그날을 떠올렸어요. 차가운 물 속에서 누군가의 생명을 붙잡았던 그 순간이 아직도 손끝에 생생했죠. 이수연 씨, 복도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수연이 돌아봤습니다. 흰머리의 노신사가 뒤서 두 명과 함께 걸어오고 있었어요. 태평양의 은혜 박동혁 회장이었죠. 제 아들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수연은 당황했어요. 그녀가 구한 사람이 재벌가의 아들이었다니.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닙니다. 모두가 포기한 순간에 당신만이 뛰어들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년 전 사고 이후로 재현이는 삶을 포기한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난 후 달라졌어요. 다시 살고 싶다고, 뭔가 하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수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재현이 휠체어를 타고 나왔어요.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수연 씨, 재현이 수연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당신이 절 믿어줬잖아요. 충분히 강하다고. 그 말에 수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재현 씨가 직접 해낸 거예요. 박 회장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이수연 씨,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안전관리본부장이 되어주시겠습니까? 수연의 눈이 커졌어요. 12번의 면접에서 실패했던 그녀에게 이런 제안이 올 줄은 몰랐죠. 하지만 저는 여자라서요.
특수대 출신이라서요? 회장이 웃었습니다. 그런 편견 때문에 우리는 당신 같은 인재를 놓칠 뻔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재현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죠.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수연이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뭡니까? 저녁 여군들과 장애인들을 위한 채용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세요. 저처럼 실력이 있어도 기회를 못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박 회장이 크게 웃었어요. 좋습니다. 당신이 책임지고 만들어주세요. 재현이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존경이 가득했죠. 5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강남의 태평양행 본사 회의실. 수연은 대형 스크린 앞에 서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당당했죠. 이번에 개발한 장애인 맞춤형 구명조끼입니다. 휠체어 사용자도 혼자서 착용할 수 있어요. 임원들이 감탄했습니다. 옆에서 재현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는 이제 보조기구를 사용해 걸을 수 있었죠. 회의가 끝나고 두 사람은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수연, 당신 덕분에 모든 게 바뀌었어요. 재현이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 크루즈선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해요. 장애인도 안심하고 탈 수 있고요. 재현 씨가 함께했기 때문이에요. 수연이 웃었어요. 장애인의 시선으로 본 문제점들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도시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있잖아요. 수연,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5년 동안 당신과 함께 일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재현이 수연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이 진지했죠. 전 당신을 단순한 동료로만 생각하지 않아요. 수연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사실 그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먼저 말할 용기가 없었죠. 재현 씨, 기다려주세요. 아직은 아니에요. 재현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전 아직 부족해요. 하지만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당신 옆에 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수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미 충분해요. 재현 씨, 아니에요. 더 강해질 거예요. 당신이 가르쳐 준 것처럼. 그때 수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해양경찰청에서 온 전화였죠. 네, 이수연입니다. 뭐라고요? 백두산에서 대지진이? 재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남북 공동 조사팀이 매몰됐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수연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큰일이에요. 백두산 지하 광산에 사람들이 갇혔대요. 우리가 가야 해요. 재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현 씨도요? 5년 전에 당신이 절 구했잖아요. 이번엔 제가 누군가를 구할 차례예요. 수연이 재현을 바라봤습니다. 휠체어에 의존하던 남자는 이제 없었어요. 그 자리에는 누군가를 구하고 싶어 하는 의지가 가득한 사람이 서 있었죠. 위험할 거예요? 알아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재현이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수연이 그의 손을 꽉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좋아요. 함께 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5년 전 차가운 바닷속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따뜻한 신뢰로 바뀌어 있었죠. 백두산에서 기다리고 있을 새로운 도전. 그것이 무엇이든 두 사람은 함께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재현이 수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약속해요. 이번 일이 끝나면 네, 제 마음을 전부 말할게요. 5년 동안 가슴에 담아둔 모든 것을. 수연의 뺨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둘은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노을빛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죠. 내일이면 또다시 위험한 곳으로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평화로웠어요. 서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가요. 준비할 게 많을 거예요. 수연이 먼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재현이 그녀를 따라갔죠.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백두산에서 규모 7.2의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TV 뉴스 속보가 사무실 전체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수연은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무너진 건물과 갈라진 땅이 보였습니다. 남북 공동 지질 조사팀이 광산에 갇혔다고 합니다. 직원이 급하게 보고했습니다. 수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5년 전 크루즈선 사고가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절박함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UN 긴급구조본부였습니다. 이수연 본부장님, 백두산 구조작전에 참여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수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북한은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구해야 할 생명이 있었습니다. 가겠습니다. 짧은 대답에 결의가 담겼습니다. 재현은 병원 재활센터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최신 보조기구를 착용한 그는 이제 짧은 거리는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재현 이사님, 의료지원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재현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매몰된 사람들 중에는 분명 다친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의료 드론 시스템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재현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도 직접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사님의 몸 상태가 5년 전 누군가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럴 차례입니다. 재현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베이징 국제공항. 한국, 중국, 러시아 구조대원들이 모였습니다. 수연은 구조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팀원들 사이에서 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재현 씨,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조기구를 착용한 재현이 의료팀 유니폼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놀라셨죠? 저도 도우러 왔어요. 재현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수연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위험해요. 굳이 오실 필요는. 수연 씨가 절 구했을 때도 위험했잖아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백두산 근처 광산. 현장은 처참했습니다. 갱도 입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하수가 차오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8명이 지하 200m에 갇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북한 관계자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수연은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수중 구조 장비가 필요합니다. 갱도가 이미 절반은 물에 잠겼을 거예요. 팀원들이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이런 득한 상황에서 구조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수연의 말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재현이 다가왔습니다. 갱도 구조를 분석했어요. 여기 안전한 경로가 있습니다. 재현이 태블릿에 그려진 도면을 보여줬습니다. 그의 공학적 지식이 빛을 발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침수 구간이 50m나 됩니다. 너무 위험해요. 중국 구조대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간 수연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래도 가야 합니다. 생명이 걸려 있어요. 구조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연은 잠수 장비를 착용했습니다. 재현은 지상에서 통신으로 길을 안내했습니다. 왼쪽으로 15m 가면 에어포켓이 있어요. 거기서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재현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들렸습니다. 수연은 그 목소리에 의지했습니다. 갱도 안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순간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 꼭 구해야 해. 50m의 침수 구간을 통과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마침내 에어포켓에 도착했을 때 수연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수연 씨, 괜찮아요? 재현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괜찮아요. 계속 가볼게요. 더 깊이 들어갈수록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무너진 바위들이 길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생존자들을 발견했습니다. 18명 모두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구하러 왔습니다.
수연의 말에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한 사람도 북한 사람도 모두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한 명씩 구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재현은 밖에서 의료 지원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드론이 응급 약품을 전달했습니다. 다리를 다친 분이 있어요. 구조대원이 외쳤습니다. 재현이 보조기구를 착용한 채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치유하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의사로 일하는 모습은 그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선생님도 다리가 한 북한 청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현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네, 저도 사고를 당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나을 거예요. 그 말에 청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12시간의 사투 끝에 18명 전원이 구조되었습니다. 남북의 구별 없이 모두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눈물과 감사가 뒤섞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숨을 걸고 구해주셔서. 북한 광부가 수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거친 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구조 작전이 끝난 밤, 수연과 재현은 숙소 앞에서 마주 섰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정말 대단했어요. 재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현 씨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정확한 경로 안내 덕분에 우리가 함께했기에 가능했던 거죠. 재현의 말에 수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재현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수연 씨,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의 심장도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당신이 절 구했을 때 제 안에서 뭔가가 바뀌었어요. 단순히 생명을 구한 게 아니라 살아갈 이유를 준 거예요. 재현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평생 당신의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일에서도 삶에서도요. 상자 안에는 심플한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반지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함께라면 불가능은 없다.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해요. 재현이 조심스럽게 반지를 수연의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멀리서 구조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남과 북이 함께 나누는 기쁨이었습니다. 수연과 재현도 그 기쁨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구조는 몸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수연이 속삭였습니다. 희망을 구하는 거죠. 재현이 대답했습니다. 별빛 아래서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 약속되었습니다. 국경을 넘어, 장애를 넘어, 모든 한계를 넘어서는 사랑과 희망의 이야기가 계속될 것입니다.